자, 수입이자 귀속식입니다. 일반 기업들이 이제 이자 예금을 하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 이자는 어느 해 귀속되냐? 자, 금융회사 아닌 기업들.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98년도 세법 개정할 때, 이자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고민하다가, 그렇지. 소득세과 쪽에서 개인의 이자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해놨지. 그렇죠. 개인들은 세금에 민감해요. 조금만 세금이 과하면 막 전화하고 막 항의합니다. 소득세과가 연구해서 자세히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법인도 그걸 그대로 쓰자. 그래서 이자의 귀속 시기는 소득세법 따라 합니다. 자, 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이자속 수입 시기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그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다는 아니에요. 일반적 예금이자. 예금이자는 우리 회계에서는 기간이 딱 결산기 딱 되면 미수 수익을 잡아요. 세법은 안 잡습니다. 소득세법은 이자 받을 때 잡아. 따라서 예금이자는 언제 잡아요? 이자 받을 때. 실제 지급일이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자가 생기면 원금에 넣어줘. 원금이 커져요. 그건 뭐 그날이죠. 해약하면 해약한 날. 계약을 연장하면 연장한 날이 기준입니다. 무기명 채권이자. 실제 지급일.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실제 지급일. 그리고 기명 채권이자.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비영업 대금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지급이 더 빠르면 그날 기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회계입니다. 회계에서는 이날이 안 돼도 결산기 딱 되면 기간 경과무이자를 잡아요. 잡으면 어떡할 거냐. 그 당시 기재부 생각, 기업회계를 받아주자.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수이자를 잡으면, 기간 경과분 잡으면 받아줄게. 입금 기속시가 안 됐더라도 받아줄게. 발표했는데 은행 쪽에서 강력히 반발했어요. 은행 쪽에서 안 된다 절대로.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자 줄 때 세금을 떼려고 원천징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만약에 미수이자 잡은 걸 인정해 주면 과세가 딱 되는 거죠. 그건 미수이자를 잡았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자 줄 때 그걸 빼고 원천징수를 해야 돼. 왜? 원천징수는 과세된 소득은 세금 떼는 거 아니에요. 과세 안 된 소득. 이미 세금 냈다면 그건 빼고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은행에서 기업이 미수이자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래서 은행이 강력히 반발한 거죠. 만약 그걸 인정해 주면 우리는 원천징수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은행 쪽의 반발을 그 이의 제기한 걸 받아들여서 원천 징수 대상 이자는 기간 경과분 이자를 잡아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추가했죠. 법인이 결산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이거는 이제 귀속식이 안 된 부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액을 입금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원천 징수 대상 이자는 기간 경과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정리하면 원칙은 소득세법 따라 하는 거죠. 예외. 기간 경과분 이자를 잡으면 받아준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원천 징수 대상은 받아주지 않는다. 수입이자 프로 차트 출발. 귀속시 도래했어요? 예, 잡아. 아니요, 옆으로 가. 미수이자를 잡았습니까? 안 잡았어요. 와, 좋아, 끝났어. 세무조정 필요 없어요. 잡았다. 원천 징수 대상인가요? 예, 세무 조정하세요. 입금 불산입. 아니요, 원칙 대상 아닙니다. 조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금융회사의 이자예요.
금융회사 이자는 현금 주의 따라 잡습니다. 실제 잡은 날. 근데 실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회계에 따라서 미수이자를 잡았다. 어떡할 거냐? 아까랑 똑같아요. 받아준다. 그러나 원천 징수 대상은 받아주지 않는다. 자, 지급이자 귀속 시기. 이자를 주면 주는 쪽은 지급이자, 받는 쪽은 수비자죠. 이쪽은 비용, 저쪽은 수익입니다. 이쪽의 송금, 지급이자는 언제 잡을 거냐? 청구 생각. 당사자 양쪽 있죠? 너 입금 잡아? 너 그때 송금 잡아. 전국의 손익은 똔똔이야. 왜? 입금도 잡히고 송금도 잡히고. 지급이자 귀속 시기는 수입이자 귀속 시기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죠. 지급이자 귀속 시기는 수입이자 귀속 시기와 똑같다. 잡기로 한 그때 잡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 됐더라도 결산기 딱 되면은 기간 경과분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을 잡아요. 잡으면 어떡할까? 그 당 기재부 생각. 기업에게 받아주자. 큰 문제 없으면. 그래서 지급이자는 기간 경과분 이자 잡으면 받아줍니다. 무슨 문제 없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잡으면 받아줍니다. 그런데 올해 세법 개정에 과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 자, 특수관계 회사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립니다. 100억 돈 빌려줘요. 이자율 몇 프로 약정. 법에 맞게 약정을 해요. 연 4.6%. 그리고 이자는 2년 후에 지급한다. 2년 후에. 그러면 1년이 딱 지났어요. 돈을 빌려준 회사는 차변의 미수이자, 대비이자 수익을 잡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왜? 법인세법상 원천 징수 대상 이자이기 때문에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2년 후죠. 2년, 1년 될 때가 아닙니다. 인정을 안 해. 그런데 돈을 빌려간 쪽은 미지급이자를 잡으면 받아줍니까? 예,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 전체 손익이 틀어져요. 1년 딱 됐을 때 입금은 없어. 송금만 잡히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걸 가지고 손익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바꿨죠. 특수환경인까지 거래할 때 1년이 넘는 이자 지급기를 정하고 잡는 미지급이자, 수입이자 인정하지 않죠. 지급이자도 인정 못한다. 손익 조절할 수 없도록 법을 바꾼 거예요. 그게 과로입니다. 차입일부터 이자 지급일까지가 얼마예요? 1년을 넘는 누구와 거래? 특관자 간의 거래. 특수환경인, 특관인, 특관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자는 결산 확정할 때 기간 경감을 잡아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배당소득 귀속 시기. 배당소득도 소득세과에서 자세히 연구해서 정해놨어. 소득세법 따라하자. 단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소득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나오죠. 일반적인 주식은 주청서 배당을 결의하면 그날이 귀속시기입니다. 배당 결의일. 이념처분 결의죠. 무기명 주식. 우리나라 지금 무기명 주식은 지금은 없습니다. 외국인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무기명 주식은 주주가 누구지도 몰라. 실제 배당받은 그날이 귀속시기예요. 간주배당은 국조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외국 법인의 사업연도 끝나면 60일 되는 시점. 그리고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이건 펀드 알죠? 여러분들 펀드 수익. 펀드 수익도 현금주의예요. 이익을 받을 때. 또는 원금에 전입된다. 전입된 그날이죠. 뭐. 신탁이 끝나서 연장한다. 연장한 날. 유형별 포괄적 배당은 실제 지급일이고, 그 다음에 은행이나 보험사, 우리가 송금하러 가면 이 돈 송금해 주세요. 예, 고객님 수수료 받죠. 보험회사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럼 그 보험료나 금융기관이 받는 수수료 언제가 수입식이냐? 금융기관 다 현금주의예요.
실제 받은 그날. 그러면 기간 경과분을 잡으면 받아줄 거냐? 그 당시 기재부 생각. 기업회계에 따라 처리하면 받아주자. 문제 없으면. 문제 있냐? 없습니다. 회계에 따라 잡았어? 기간 경과분을 인정해. 입금이야. 단서죠. 여기도 아까 금융회사 이자 있었죠. 마찬가지로 선수분은 이자를 받아도 보험료를 받아도 기간이 지나야 수입이에요. 선수보험료는 아닙니다. 입금이. 선수분 제외. 기억하시고요. 단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뭐 투자회사 등 관련된 수익이죠.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난 참고해 보시고요. 또 중요하지 않고 특례사항들입니다. 전부 다. 임대료. 임대료 언제 잡을 거냐? 우리가 자산 임대라죠. 건물이 부동산 임대, 건물. 뭐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계약서 쓰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하실래요? 언제까지 하실까요? 저 2년간 할래요. 임대. 2년간. 임대료 어떻게 주실래요? 월 얼마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임대료 2년 후에 먼저 다 주겠다. 2년치를. 그런 경우도 있고요. 법인세법은 임대를 주고 다음에 언제 주냐. 그 텀을 따져요. 임대료 지급, 다음번 지급, 그 텀. 그게 1년 이하입니까? 1년 이하면 1년 내에는 그날이 도래하죠. 1년이 넘으면 1년 내 그날이 도래하지 않는 연도도 있어요. 그 기간이 1년 내냐, 1년 넘냐. 그걸 따져요. 1년 내면 그날이 도래하면 그날이 기속시기예요. 임대료 받기로 한 날. 그러나 그날이 1년 넘는다. 그때는 무조건 기간 배분에 따라 쫙 비례 잡아요. 자,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 이하냐, 1년 초과냐. 일 년 이하면 계약상 임대료 받기로 한 날, 그날이 수입 시기예요. 그날 못 받았다. 잡아야 돼, 그래도. 근데 그 계약서에 보니까 임대료 언제 준다. 날이 없어요. 그냥 계약서에 돼 있어요. 임대료 주고 싶을 때 준다. 언제 그러면? 실제 준 날.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 경과분 잡았다. 그 당시 기준, 기재부 생각 뭐죠? 회계 기준 따라 하면 받아주자. 문제 없으면. 문제 없습니다. 받아줘. 결산 확정할 때 기간 경과분 잡았다. 인정. 받아줍니다. 자, 임대료 지급한 텀이 1년이 넘는다. 그거는 예외 없습니다. 회계 처리에 관계없이 기간 지나면 기간 비례로 잡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임대손익 귀속시기 원칙. 단기를 언제 잡아요? 임대료 받기로 한 날. 그날이 없으면 실제 받은 날. 기간 경과분 잡으면 받아줘. 특례. 임대료 지급한 텀이 1년 넘는다. 기간 비례로 배분 쫙 나눠 잡아야죠. 기간에 따라서. 예외 없습니다. 자, 금전 이렇게 설치했을 때 마트에 가면 보통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돈 내면 탁 드르륵 나오죠. 탁 잘라서 이게 금전 등록기입니다. 이것은 금전 등록기 계산서. 일종의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원래 이 기계는 현금 매출하는 업체를 위해서 만든 기계입니다. 현금 매출에 장사하는 분들 보시면 이제 낮에 쭉 장사를 해요. 물건 팔고 돈 받고 쭉 하죠. 그런 다음에 하루 끝나고 나서 일과를 정리할 때 오늘 얼마 팔았나?
딱 눌러요. 드르르르 매줄 딱 지켜. 그러면 돈통을 열어봐야죠. 그래서 쉬어봐. 딱 맞아. 정확히 돈 다 받고 거래가 된 겁니다. 따라서 그분들 위한 기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외상 판매했을 때 외상 판매를 찍게 되면 찍히죠. 돈은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녁 때 정산할 때 보면 돈이 부족해. 외상 판매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관리가 좀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외상 판매는 기계를 안 찍는 겁니다. 안 찍고 놔뒀다가 외상 장비에 적죠. 적고 돈을 갖고 오면 그때 돈통에 넣고 찍어. 그럼 돈하고 딱딱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상 판매했을 때 등록기를 설정한 기업들은 이게 찍는 대로 매출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버리면 인도 기준이 아니고 현금주의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외사항이에요.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을 하는 법인이 소매업, 음식점 이런 데죠. 금전 등록기를 설치하는 경우 수입하는 물품 대금과 용역 대가의 귀속시기는 언제? 그 대금을 실제 받은 연도로 할 수 있다죠. 하인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주의 할래? 그렇게 해. 외상 때 안 찍고 돈 받으면 찍고 가능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기업회계에 따라서 해요. 기업회계 상각 방법 뭐냐? 중급회계청이 나오죠. 유지할법을 씁니다. 상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금 사채. 이게 이제 회계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전환권 대가 계정을 잡아요. 전환권 대가. 차변에, 대변에, 전환권, 차변 전환권 조정, 대변 전환권 대가, 상할증금. 세법은 인정 안 해요. 그런 거. 다 없애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설명이에요. 어떻게 처리하냐? 여기 있죠. 전환권 조정 계정이요. 차변에 있습니다.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전환권 대가. 대변에 있어요. 자본 조정 계정 잡았을 거예요. 입금산입 기타. 대변에 상할증금. 입금산입 유보. 그리고 전환권 조정을 상각해 비용을 잡으면 송금물산입 유보. 그 다음에 전환권 행사에서 이제 잡게 되면 그것도 없애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설명이다. 잡은 것 없앤다. 그 뜻이에요. 이거다. 그래서 처음에 다 잡은 것을 전환권 조정,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전환권 대가, 입금산입 기타, 상할증금, 입금산입 유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추인하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자산 유동화 어음 할인. 우리가 어음을 할인하죠. 어떻게 처리하냐? 기업회계에 따라 처리하세요. 기업회계상 어음 할인의 처리 방법. 매각 거래냐, 차익 거래냐, 구분. 기업회계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 KIFRS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달라요.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모르겠다. 회계에 따라 해라. 네가 적용하는 회계 기준이 뭐야? 거기 맞춰서 해. 거기 안 맞추면 세무 조정으로 다 세금 추징을 하겠다. 기업회계에 따라 하셔야 됩니다. 기업회 기준에 의한 손익인식 방법에 따라서 관련 손익을 인식한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누겠죠. 매각 거래냐? 채권을 매각한 거죠. 채권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자 아닙니다. 이자로 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채권 처분한 거죠.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채권에서. 차익 거래는 채권을 담보 잡고 돈을 빌린 거예요. 이자를 잡아야죠. 이자에 포함하는 겁니다. 채권이 우리 회사의 채권이고 담보 제공한 것 뿐입니다. 채권이 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에 포함하는 겁니다.
자, 개발하다가 개발이 중단되는 거 있어요. 개발비 쭉 잡고 개발하다가 개발 그만하자 중단. 이미 잡은 개발비 다 떨어지죠. 떨면 송금입니다.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됐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첫째, 개발이 더 이상 효익이 없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개발비 전부 다 비용 처리.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개발이 됐어요. 판매하다가 판매 중단. 1번은 개발하다 중단된 거예요. 2번은 개발이 끝나고 판매하다 중단. 판매하다 중단돼도 개발비는 개발비예요. 상각 계속 하는 겁니다. 다만 기술이 낙후된 경우는 자산성이 상실됐다. 그러면 1,000원 뺀 금액을 장부에서 빼고 차액만큼을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언제 손익인식하냐? 파생상품은 보통 계약 어떤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 요즘 게임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게임. 파생상품 거래 대표적인 게 선물. 이런 거래들. 그래서 파생상품 거래는 가격이 오르면 뭐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지급받기도 하고 이런 거래입니다. 이것은 회계선 중간에 결산기 딱 되면 손익인식을 해요. 평가손익. 세법은 평가손익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야 잡아.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목적물 가액이 변동되면 가격 상승 하락 하면은 차익을 먹거나 물어주는 경우가 있죠. 차익을 정산한다. 대금이 결제되면 그때 잡는 겁니다. 중간에 평가손익 잡지 않는 겁니다. 자, 리스. 일반적 세법의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합니다. 금융리스는 리스 자산을 이용자가 산 거예요. 돈을 빌려서. 이쪽 자산이죠. 이용자 자산입니다. 감가상각은 이용자 하는 거예요. 운용리스는 리스회사 자산입니다. 이쪽은 빌려 쓰고 있는 것 뿐이야. 감가상각 누가예요? 리스회사가. 일부 분들이 회계에서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회계는 KIFRS 바뀌었죠. 거기서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운용리스, 금융리스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사용권 자산을 잡습니다. 그건 회계고 세법은 여전히 이걸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냐? 기업회계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기업회 기준 없었지 않냐? 그렇죠. 리스 이용자 입장이 아니고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제공자 입장에서 금융이면 이쪽도 금융이야. 제공자가 운영이면 이쪽도 운영입니다. 이용자 입장이 아니에요. 리스 회사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리스 이용자가 리스인에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 운용 리스인 경우죠. 이것의 입금 송금 귀속 3년도는 기업회계에 따라 한다. 기업회계. 다만 한국제트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24조 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 리스 자산, 운용리스죠. 리스는 리스 기간에 따라서 정액 기준으로 송금에 산입한다. 이게 이제 KIFRS에서 리스 기준을 바꿔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금융과 운용 구분 없이 전부 다 자산을 잡도록 바꿨기 때문에 규정을 새로 둔 게 이거예요. 운용 리스 자산은 반드시 리스 이용자는 기간에 균등하게 나눠서 송금 처리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기타 손익. 법인세법, 조특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손익은 뭘 써요? 권리금 확정주의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기업회 기준 관행의 적용이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거래가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래에 대해서 세법에서 규정을 완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거래가 다양해. 그래서 특례를 둔 거예요. 자, 특례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입금과 송금의 귀속 사업연도, 자산부채 취득과 평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해 온 경우는 법인세법 및 조특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그러니까 회계에 따라 처리한 것을 존중한다. 조건은 뭐죠? 세법 규정이 없다면 존중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회 기준 관행이 뭐냐? 기업회 기준은 여기 나오는 기준입니다. 여기 있죠. 첫째, 한국제때 국제회계 기준, KIFRS. 그 다음에 주식회사 외부감생하는 법률 13조 1항 2호 및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 기준, 일반기업 기준, 여기 해당되는 거죠, 당연히.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 기준, 준칙. 그 다음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 규칙. 그 다음에 상법 시행령 따른 회계 기준은 이건 중소기업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승인한 그런 기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회계를 수용한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작업 진행률이죠. 작업 진행률. 한국제트 국제회계 기준 적용하는 상장법인이 진행 기준을 적용하다가 새로운 기준서가 도입돼서 그 인도한 연도에 다 잡도록 기준을 바꿨다. 세법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미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잡았던 부분은 그냥 고치지 말고 종전대로 인식을 하고 남아있는 부분만 새로운 기준 따라 잡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잡은 것까지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법인세법 따른 작업 진행 기준으로 이제 인식을 하던 한국제때 국제기준 적용하는 상장법인이 새로운 기준서가 도입됨에 따라서 진행 정도를,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과다 재료비를 진행기준서 제외해서 계산하겠다 했을 때 인정하냐? 개정기준서를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및 34조 3항 따라 계산하되 작업 진행을 계산할 때만 과다 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계약 금액은 과다 재료비를 분리하지 않고 계산한다. 진행률은 기업회 기준 존중. 세 번째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KIFRS에서는 재와 용이 혼재된 거래, 수행 의무를 구분해요. 수행 의무를 구분해서 재화에 관련된 수행 의무는 재화 쪽의 기준 따라 인식을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구분 따라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인정하냐? 세법 규정이 없습니다. 인정해 줘야죠. 이렇게 구분해서 인식했을 때 재화와 용역의 손익 귀속 기준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 인정한다. 그러나 종전 기준 따라 기준서 적용일 전에 이전에 인식한 것은 그냥 종전대로 인식을 하고 그 후 것만 새로운 걸 써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은 이것은 기부채납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이건 존중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법상 인정할 수 없다. 회계에 따르는 기준을 KIFRS 1115 인정 못한다. 왜?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계인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은 첫째, 주로 진입률 계산이죠. 작업 진행 계산은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 의무 구분하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사용식 기부 자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이해는 좀 잘 되셨나요? 예, 오늘 코로나 극심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예, 다들 건강하고 오늘 강의가 어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건강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